한 가지 상품의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또 기초적인 거 얘기할게요. 이쪽을 공급량이라고 따지고 여기를 가격이라고 하면 비싸면 생산을 많이 할까 조금 할까? 왜? 미쳤어? 많이 해야지 많이 팔고 많이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나 팔아서 10원 생기면 생산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래서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요량이면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지. 그쵸? 싸면 엄청 사겠지.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공급이고,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생산과 소비가 그 지점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까 완전 경쟁시장과 좀 달라. 이게 일반적인 얘기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혹은 소비량이 결정이 되고 그 지점이 바로 가격이더라. 물론 공산품은 좀 달라요. 이건 주로 그 원료 같은 아니면 농산물 이런 개념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얘기야. 첫 단락이 그거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면 이젠 총수요 개념으로 가는 거야. 다 합치는 거야. 싹 다 합치게 되면 이쪽을 총수요라고 해볼게요. 총수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총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가 사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고요. 총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그래프는 그러니까 곡선은 비슷해집니다. 이게 총수요. 아니면 여기에 총공급을 넣게 되면 총공급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뭘까요? 얘네 Y축은 뭐 쓰면 될까요? Y축의 변수를 뭘 써놓으면 될까? 얘는 수요 공급이고 이쪽은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상품 하나면 가격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모든 걸 합치니까 가격이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Y축은 보통 여기에 그래서 물가를 넣어요. 다른 거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물가일 뿐이야.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 재고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아요. 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생산이 활발해지게 돼요. 자, 그 결과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소득도 총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를 뭐 국민 소득으로 넣어도 돼요. 이쪽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쳤을 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 요 개념으로 하면 그래.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을 하면 이거는 이거 하지 않으면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 거야. 이걸 가정을 하면 총 수요는요. 사람들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을 합친 걸로 보면 돼요. 이게 수요야, 수요. 다 합치면 총 수요가 돼요. 근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소비자가 뭔가 물건 사는 거,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건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정부가 지출, 헷갈리잖아. 그래서 총 수요는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뭔가 사려고 돈을 쓰는 거, 기업이 더 만들려고 돈을 써서 공장을 만드는 거, 정부가 돈을 쓰는 거, 이게 총수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다 수요예요.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목적은 당연합니다. 미래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1억 투자해서 나중에 1,000만 원 이득이 생기면 투자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마이너스 100만 원이더라. 해요 안 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또 왜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봐.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당장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을 해요. 근데 10%가 이율이야. 그럼 나의 이자는 얼마예요? 1,000만 원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거야. 1년 뒤에 얻는 수익이 500만 원이다. 요거만 보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단순 계산으로 들어간 이자도 충족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이자율 가지고 투자 개념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오늘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현재 가치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따가 문제 2번을 풀 때 얘기하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분명히 내년 이맘때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지금의 가치로 따졌더니 10만 원이더라. 그러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나 없나? 가치가 있냐 없냐? 그냥 내가 지금 100만 원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이 2021년의 6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100만 원은 내년 이맘때의 자, 내년 이맘때의 100만 원은 만약에 이자율이 10%라면 내가 저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110만 원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따지는 거야. 지금의 100만 원은 2022년에 11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봐. 거기에 내년에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게 투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2년의 상황에서 100만 원이잖아. 이게 지금으로 돌아오면 얼마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얘보다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계산이 여기에 이자율을 더하면 돼요. 그걸로 내가 궁금한 걸 나누면 돼. 요거. 여기는 100만 원이잖아. 나누게 되면 90만 9천 원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90만 원이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괜찮아. 납득해. 그러면 투자하는 거고. 아니 나는 90만 9천 원 지금 쓰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갖는 게 바로 얘네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100만 원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따 오른쪽에 문제 2번에서 한 억 단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이자율이 연 20%로 상승하였다면 현재 가치는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니네가 기업을 한다고 쳤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면 손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치?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지 않더라도 굳이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그 사회의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충분히 돈이 있더라도 이자율이 분위기상 되게 높으면 내가 왜 투자를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이자율과 여기서의 현재 가치는 기업이 투자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2번부터 볼게요. 문제 2번을 보는데 그거 그냥 바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미리 계산해 놓은 걸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시험 내면 이거를 줄지 안 줄지 몰라요.
모릅니다. 안 주면 계산해야 되고요. 주면 이 표 가지고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지금 준 표를 봐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자율이 10%짜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자율이 20%짜리. 그리고 위에 있는 게 1안, 밑에 있는 게 2안이에요. 다시 문제 2번에 보기를 봐. 니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이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차입은 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0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한대요. 수명이 10년짜리 기계를 산대요. A 설비에 투자하면 1안, 첫 해 10억, 그 다음에 매년 수익이 1억씩 준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안 같은 경우에는 첫 해 1억, 나중에는 12년 차에는 10억, 이제는 10%이다. 1안은 1년 차가 10억이고 막 내려가다가 10년 차가 1억이에요. 그리고 2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가 1억이고 여기가 10억이야. 니네 그냥 표 봐. 관계없어요. 보세요. 그냥 얻을 수익을 단순히 더하면 얼마예요? 총 다 해서 55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네 표도 봐. 똑같아. 그것도 55억인데 대출하는 거는 22억이잖아요. 대출은 20억.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보면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약간 또 맹점도 있단 말이야. 이자율이 얼마라고요? 이자율은 10%예요. 그럼 매년 이자가 얼마예요? 2억이에요. 이거를 그냥 달리라고 치고 내가 한 번도 안 갚고 한꺼번에 막판에 갚는다고 치게 되면 총 들어가는 총 이자는 얼마죠? 20억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들어가는 총 투자비는 20억이 아니라 40억입니다. 근데 단순 계산으로 얼마요? 55억이야. 그럼 해야 될 것 같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현재 가치를 따져야 돼요. 현재 가치를 따지려면 10억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넣었으니까 이걸로 얼마를 나눠요? 10억을 나누면 돼요. 얘는 2년 차는 0.1 더하기 0.1이 되는 거야. 쭉 가다가 얘는 1 더하기 0.1 더하기 쭉쭉쭉 해서 0.1이 이게 10개예요. 그래서 어때요?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현재 가치야. 그게 니네 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요. 1안의 1년 차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니네 그거 금방 읽을 수 있나? 9억 900만 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9억 900만이에요. 그리고 10년 차의 현재 가치는 5천만 원이잖아요. 니네 이거 더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미리 더해놨죠. 그래서 1안 같은 경우에 현재 가치를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얼마요? 40억 4천만 원이에요. 이게 현재 가치야. 내가 10년 동안 벌 거를 지금으로 다 돌려놓으면 나는 지금의 가치로 4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얼마라고요? 40억 4천. 투자해요 말아요? 아니 왜 마냐? 돈이 생기는데? 4천만큼 이득이 생기잖아. 니네 땅 파면 4천 나와요? 안 나와요? 땅 파면 400원은 나오겠지. 4천만 원 안 나옵니다.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쪽 가볼게요. 니네 거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봐. 마찬가지로 1.1로 1억을 나누고 쭉 가다가 2로 10억을 나눈 게 바로 오른쪽 2안의 현재 가치인데 이것도 계산을 해놨잖아. 여기는 9천만 원. 9,090만 원. 마지막에 10년 차 때는 5억.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니네 표에 뭐라고 나와 있죠? 33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얘네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오른쪽 표를 보면요. 오른쪽은 이자율이 20%짜리야. 이자율이 20%면 현재 가치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는데 1안을 봤더니 총 수익이 얼마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32억 7천쯤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20%짜리 이자를 보면 24억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자율이 20%일 때는 대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또 웃긴 거 봐요. 여기에 아까 1안에서, 아까 2안에서 이자율이 10%일 때 2안은 33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잖아. 근데 이자율이 20%일 때의 1안은 총 수익이 얼마예요? 32억 8천쯤 되잖아. 물론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자율 10%일 때랑 20%일 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는 내려오는 거 따지면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안 자체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을 때랑 낮을 때는 확실히 낮을 때가 굉장히 유리한데, 비설비에 투자를 했더니 거의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 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 만약에요, 이 업체가, 얻는 수익을 다 대출 갚는 데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차가 지나면 대출 원금이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남죠? 2년 차 때 9억이잖아. 2년 차도 다 쏟아 부으면 1억 남죠? 3년 차 때는 더 이상 잔금이 없어요. 근데 2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억을 다 갚으면 19억이 남고요. 2억을 다 갚으면 17억이 남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한 6년 차쯤은 되어야만이 이제 원금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자를 3년만 내면 되고 얘는 이자를 6년을 내야 돼요. 어디가 훨씬 유리해요? 1안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보세요. 1번.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다면 당연히 투자 비용 증가합니다. 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2번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2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지.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니네가 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신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니네가 이 계산이 만약에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를 따지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현재 가치를 따질 때 1년 차는 요걸로 나누는 거고 2년 차는 이자를 2번 냈잖아. 그러니까 2번을 더해준 게 분모가 되는 거고 3년 차에는 원금에 이자 한 번 냈고 이자 한 번 냈고 이자 한 번 냈고 그걸로 나눠주는 거고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일 때는 얘는 오른쪽 거 보면은 마지막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 플러스 2가 됐죠. 0.2 더하기 0.2 더하기 이게 10번이니까 다 해서 더하기 2가 되니까 확 줄어드는 거야. 그 계산을 잘 해야만이 2번에 2번이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이요. 현재 이자율 유지될 때 1안의 첫 해 수익은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1안의 현재 가치는 9억 900만 원이에요. 2안의 마지막 해 10억의 현재 가치는 5억이에요. 다르죠? 훨씬 커요.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높아 투자 비용 커지면 설비 구매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5번. 아까 얘기했던 거야. 만약에 수익금으로 차입을 상환해 나간다고 하면 얘는 금방 끝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자 비용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자율과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또 이자율 얘기를 합시다. 이번에는 이자율과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자율과 투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네 번째 단락이 돼요. 보세요. 씁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는 당연히 늘어요. 왜 늘죠? 이자율이 내려가? 투자가 왜 늘어? 싸니까 막 빌리는 거야. 막 빌리니까 투자가 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단락에 처음에 있잖아요. 총 수요는 사람들의 소비에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출을 합친 거를 우리가 총 수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는 고정, 정부 지출도 고정이라고 한다면 총 수요와 투자는 어떻게 돼요? 서로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이 둘이 고정이라고 치면 투자가 늘면 총 수요도 늘어요. 그리고 총 수요가 늘면 그때 했던 거 이거 그래프 기억납니까? 이거 이쪽이 소득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총 수요와 국민 소득은 비례해요. 그래서 국민 소득도 늘어요. 선생님 다른 번 물어보더라고. 투자가 늘면 왜 소득이 늘죠? 어차피 다 합친 거니까 그래. 우리가 버는 거야.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뒤에 문제 4번에 있는 그래프 얘기하는 겁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요. 어차피 칠판에 쓸 거니까. 이쪽이 국민소득 혹은 투자, 그 다음에 Y축은 이자율. 1, 2, 3 3 2 1 이자율이 내려가죠. 국민소득은 늘죠. 그래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하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율과 국민소득 혹은 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바로 요거예요. 이자율이 내리면 국민소득은 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늘면 이자율은 내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거. 반비례 관계야. 아직까지 어렵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와 정부 지출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투자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도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물 시장 균형을 가져오는 소득과 이자율 조합을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또 잘 봐봐. 근데 생각보다 이 사회에서 경제정책에서요. 이자율을 그렇게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고정이라면 어떻게 사회가 변화를 가질까를 따져보기로 한 거야. 보세요. 이자율이 고정이에요. 투자도 고정이야. 일단 이것도 고정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면 총수요도 늘고요. 국민소득도 늘어요. 또는 정부 지출이 늘면 마찬가지예요. 총수요가 늘고 소득이 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자율이 고정이야.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소비를 늘려요? 그럼 뭐가 늘어난다고? 국민소득이 늘어요. 이자율이 1일 때 만약에 이자율을 고정을 1로 하고 국민 소비를 늘리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요. 3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로 이동한다 그래요. 통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이자율이 고정인데 내가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떨어지고요. 소비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의미를 좀 보자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소비가 늘면 소득이 느는 거야. 혹은 정부의 지출이 늘면 소득이 늘어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경기가 안 좋아요. 다들 죽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소득이 늘어요? 국민들이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또 누가 쓰면 돼요? 정부가 쓰면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재난지원금이에요. 재난지원금을 국민한테 주니까 정부 지출은 늘어.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거 대체로 3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다 씁니다. 보통 어디에서 쓸 것 같아요? 주로 먹는 거에 썼단 말이야. 어쨌든 썼다고. 그러니까 소비도 늘고 지출도 느니까 결국 뭐가 늘어요? 국민 소득이 늘게 돼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 소득이 줄어요. 정부가 지출을 안 해. 졸라매. 소득이 줄어요.
그런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야.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또 봐봐. 그냥 묻는 거 잘 기억해봐. 대답해보고. 이번에는 이거를 투자로 할게요.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자율. 어디 보자.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3, 2, 1. 요거는 기준이야. 자,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기울기가 완만해요? 빨간 게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를 갖죠? 파란색은요? 기울기가 급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요. 이만큼 이자율이 감소를 하잖아. 뭐가 얼마큼 늘어요?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어요. 혹은 투자가 엄청 늘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확 내려가도 투자 혹은 국민소득은 요만큼만 늘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 요거를 한 0.2라고 하고요. 얘를 1이라고 할게요. 얘도 0.2라고 하고 1이라고 합시다. 잘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는요. 어디 보자. 이자율이 마이너스 0.2가 되면 투자는 1만큼 늘어요. 대충이지만 대략 비슷해.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를 했을 때 플러스 0.2인 거죠.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빨간색 그래프는 만약에 내가 기업 CEO라면 이자율이 살짝 내렸더니 투자를 왕창 늘리는 거야. 파란색은요. 이자율이 엄청 내려도 투자는 살짝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책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상대로 둔감한 건데 혹은 이자율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빨간색은요. 이자율이 내리면 내가 투자를 막 쏟아붓는 거야. 왜? 이자율이 싸니까 돈 금방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자율이 한참 내려도 찔끔찔끔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막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이 있고요. 이런 류의 기업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같은 상황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지켜보는 경향이 좀 달라. 보세요. 요쪽이 니네 책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쪽이 케인스 학파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전학파는요. 이자율이 내리면 살짝 내리면 국민소득이 엄청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케인스 학파는요. 이자율이 내리는 거랑 국민소득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개념이야.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보자고.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기업은 이자율을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게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다른 기업은 그러지 않고 관망할 수 있다. 이게 파란색이죠.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 헷갈릴까 봐 계속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자가 살짝 내리면 투자가 왕창 느니까 같은 맥락에서 국민소득도 왕창 느는 것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그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경기가 불황이라면 한국은행은 어떤 정책을 펼치겠느냐? 이자율을 살짝 낮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 좋다고 치면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확 낮추겠죠? 이자율을 확 낮추면 어떻게 돼요? 확 내려가. 국민소득은 확 늘겠지.
근데 이거는 간단한 이치가 이자율을 내리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돈을 막 빌립니다. 막 쓴단 말이야. 그런 맥락이야. 근데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내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율의 민감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 케인스학파 견해가 상반된다. 고전학파 빨간색이에요.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금방금방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완만한 기울기. 케인스학파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기업과의 야성적인 충동, 본능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자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왜 그렇죠? 혹시 누가 알 수 있나? 이자율을 내리면 물가는 보통 올라요. 왜 그래요? 이자율을 내리면 이자가 싸니까 돈을 막 빌리지. 막 빌리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막 풀려요. 그러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없지만 뭐 농수산물 이런 계열에서는 막 오릅니다. 혹은 집값도 막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야기된다. 그러니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기울기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게 마지막 단락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니은이죠? 이게 기억이에요. 이게 니은이고요. 1번. 기억은 이자율 인하가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본 반면에 니은은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이거 틀렸잖아.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기억이든 니은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자율 인하는 물가 상승을 유발해요.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잖아. 근데 니은은 영향이 없다고 보았으니까 틀린 겁니다. 없지 않아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2번. 기업가들이 비합리적 투자한다고 본 거는 니은이고요. 합리적 투자한다고 보는 건 기억이고요. 3번. 관망한다고 본 거는 니은이고 즉각 반응은 기억이고 2번, 3번은 바꿔줍시다. 기억은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마지막 단락만 가지고 판단할 때요. 기억은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래요? 이자율을 낮추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틀린 거야. 5번 맞죠? 인하 정책의 효과가 있다. 니은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크지 않다도 아니야. 애매하게 얘기하죠. 크지 않을 수 있다. 괜찮습니다. 답 5번이에요. 자, 문제 4번이요. 했던 이야기 다 다시 할 거야. L0와 L1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자율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쪽에 있죠? 이자율이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L0는 이자율이 R0에서 R1로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거 했던 거잖아.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게 2번. 이게 1번. 3번. L0에서 L1로 이동하는 이유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요거 얘기할 때 뭐였죠? 요거였잖아요. 소비가 늘면 총수요가 늘고 그러면 소득도 는다. 이자율 고정일 때. 그래서 요 얘기가 3번이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총 공급이 늘어난다. 이 얘기도 언급한 바가 없고 새로운 총수요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왜 이동하느냐? 투자가 고정이니까 총수요에는 소비가 들어가고 소비가 늘면 소득이 느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기울기가 급할수록 요거 얘기했죠. 요 얘기가 선택지 4번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5번 이자율이 일정할 때 지출 소비 증가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는 이게 3번하고 5번 똑같은 얘기야. 이게 5번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문화 12.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 4를 볼게요.